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 이야기를 했었죠. 세계가 자유무역화되면서 식민지 체제가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현재는 자본에 의한 식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표면적인 식민지가 없어진 건 맞지만 자본에 의한 식민화는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식민화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 억지스러울 수도 있고 민족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 거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흐름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무력으로 식민 지배를 하던 그 방법은 식민지를 넓히고 싶은 지배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무력으로 해당 국가의 영토와 정치권을 장악을 하고 이후에 화폐나 경제 시스템 등을 바꿔서 자기들 경제권으로 바꿉니다. 동시에 그 나라 국민들의 고유 문화나 전통을 통제 억압을 하고 지배국의 문화나 사상을 주입하는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식민지 안정화를 시킬 수 있죠. 과거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식민지를 가진 국가는 무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정치적 영토도 넓히면서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죠. 다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이런 강압적인 방법에는 저항이 뒤따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리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현재 세계화 시대에서는 자본이 과거의 무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총칼 포탄이 떨어지는 게 식민화 작업의 시작이라면 지금은 그 역할을 자본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에는 이념도 없고 수익과 가치만 쫓아간다는 말이 있지만 그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국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폭력적이고 지배 야욕을 가진 자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무력으로 장악하는 건 저항이 뒤따르는 반면에 자본을 통해서 장악하는 건 그런 경향이 덜하다는 건데요. 저항보다는 오히려 친화적인 성격을 띨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저개발 국가에 선진국의 자본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선진국은 제품의 생산 기지로서 혹은 또 다른 목적에서 저개발 국가를 어떤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한 뒤에 투자를 할 텐데요. 최초의 이 투자금은 저개발국의 인프라 건설이나 금융 시스템 등 해서 투자를 하는 나라의 기업이나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일 텐데요. 이 과정에서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진국의 기술과 시스템, 선진국의 제품들이 그 나라에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검증된 기술과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게 굳이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자국만의 표준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자국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수정하는 게 저개발국 입장에서도 유리할 겁니다. 저개발국에 투자한 선진국의 기술이나 표준들이 그 나라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국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류가 생기는데요. 보통 그 나라 국민 중에서 교육 여건이 좋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저개발국인 자국에서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사업 기회를 가지게 되고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단순히 옛날에 우리나라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던 시절에 어디 선진국 유학 갔다 왔다 하면 좋은 자리 다 갈 수 있었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교육받은 선진국의 기술이나 시스템, 문화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본인이 활동하는 산업계, 교육계, 문화계 등에서 선진국의 다양한 부분을 자국에 확산시키는데 이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똑같이 되고 싶은 다른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가진 직업, 지식, 하고 다니는 패션, 라이프 스타일까지 동경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그 나라의 많은 국민들에게 선진국의 기업과 제품, 문화, 시스템 등이 긍정적인 인식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는 선진국의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도 힘을 얻게 되겠죠. 이 저개발 국가가 산업화되고 성장할수록 소비시장 또한 커지게 되는데 이미 투자국의 친화적인 국가가 되어 있어서 이때는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이 효과가 발휘돼서 투자한 국가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투자했던 저개발 국가가 인구도 많고 인구 평균 연령도 소비 성향 강한 20, 30대 층이라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현대의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은
무력을 통해서 식민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자본 투자를 시작으로 해당 국가를 자신들의 우호국, 동맹국 형태로 확보를 해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게 무조건 자본의 식민화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물론 식민화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개발국에 투자하는 경제 강대국이 상대국을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자본이냐 아니면 상대국을 속국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자본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중에 본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자본의 식민화를 말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자본의 식민화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가장 경제 영토를 넓히고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번쩍 떠오르는 국가가 있죠. 인건비도 싸고 자원도 풍부한 곳, 바로 동남아입니다. 동남아는 동남아 국가연합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어 약자를 줄여서 아세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세안에는 우리가 아는 동남아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등 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다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아세안은 1960년대부터 존재를 했지만 영향력은 없었고요. 2000년대 이후에 동남아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아세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이후로 동남아 국가연합이 아세안을 유럽의 EU처럼 정치, 경제, 문화, 통합 공동체처럼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동남아는 하나의 단일 시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한 필리핀 FTA, 한 베트남 FTA 이런 식이 아니라 한 아세안 FTA를 맺었고 중국, 호주, 인도 등과 아세안이라는 타이틀로 FTA를 맺었습니다. 이 아세안 단일 시장이 어마어마한 게 아세안은 GDP가 세계 5위 규모로 한국의 2배고 인구도 6억으로 시장 발전 가치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도 상당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세안을 미, 중, 일과 동등한 외교 파트너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은 과거부터 일본이 엄청나게 자본을 투자하고 뿌리를 내린 지역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 일본은 동남아 전 지역을 식민지로 삼던 나라였습니다. 패전 이후 식민지를 다 내놓고 나서 일본은 무력이 아닌 투자로 다시 동남아 지역과 관계를 강화했는데요. 일본은 패전 이후 경제를 회복하고 급성장하면서 1970년대부터 동남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일본이 동남아에 도로를 깔아줬던 이야기는 유명하죠. 아무튼 이런 결과로 동남아 소비시장의 일본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고 웬만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일본 기업 점유율 뺏어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 중국이 미친 속도로 성장하고 큰 자본력을 가진 국가가 되면서 중국은 동남아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로 현재 동남아 시장은 중국의 영향력이 일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이 중국 친화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친중 성향이 있다고 해서 반미 성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아세안은 친중, 친미 둘 다입니다.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주요국들로부터 투자 혜택을 받는 국가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중립적인 외교를 하는 편인데요.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하고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받는 투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그건 그거대로 별개의 문제고 아세안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투자를 받으면서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세안 시장은 중국하고 일본의 무대로 봐도 무방한데요. 아세안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국하고 일본하고 진행하고 있고 의외로 미국의 영향이 적은 편이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아세안을 자기들 영향력 안으로 넣어서 더 파워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도 전략적으로 아세안 시장에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세안 입장에서는 미국의 투자도 받으면서 자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이미 중국하고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은 상황에서 굳이 중국하고 날 세우고 있는 미국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미국이 아세안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베트남이 열어준 겁니다.
중국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가 베트남인데요. 오래전부터 영유권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베트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중립 노선을 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베트남 정부는 중립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미국 편으로 서고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이랑 전쟁을 했던 나라임에도 이제 베트남은 림팩 훈련이라고 부르는 미국이 주최하는 해상 합동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림팩 훈련 자체가 아시아의 바다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거기에 베트남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화답하듯이 미국은 베트남의 직접적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리고 항공기 부품 생산 공장이나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진출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을 기점으로 해서 아세안에 미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하는지 앞으로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본의 식민화와 아세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아세안 시장에서 영향력을 이미 확보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을 교두보 삼아 아세안 깊숙이 진출하려는 미국의 자본의 대결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